내재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준을 네. 초자가 형성되는 시기 전후로 나누고 있죠. 네. 그래서 전이 신경증 이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볼게요. 자기애적 이상화, 전이 신경증 이상화 말고 이게 과도한 이상화 유형하고 그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상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과대평가 두 가지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과도한 이상화 유형이라는 것은 이 적대적 태도의 하나여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되려 자기애적 경로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고 이 사랑 대상에 대한 과대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긍정적 변이의 자기애적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과대평가 되더라도 대상이 가진 현실적인 그런 특성들은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이상화 전이에서 나타나는 이 이상화하고 전이 신경증에서의 이상화 거기서 잠깐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요. 과도한 이상화 전이 유형은 어떤 거 이해가 하시나요? 적대적인 태도의 한 형태. 그러니까 갑자기 당신 잘났다고 할 때 너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경우에 따라서. 분노, 경로를 숨기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방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공격성하고 관련돼서 이상화가 드러나는 그런 독특한 경우도 있는데 임상에서는 그래서 같은 정서가 드러나도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를 정밀하게 봐야 되겠죠. 이상화 전이에서 나타나는 그 아래 A, B 대로 넘어가서요. 자기애적 성격의 이상화 전이하고 전이신경증에서 이 분석가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애적 이상화는 되게 그 구체적이고 군대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역할을 맡고 이 전이신경증에서는 현재적이고 구조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 이렇게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상화 전이의 다양성인데요. 가장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이상화 전이에 대해서는 이 이상화 부모 원상에 대한 이해도 집중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정상적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심각하게 방해받거나 차단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면 외상의 발생이라는 여기서 변형적 내재화라는 말은 transmuting internalization이라는 걸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형적 내재화가 방해받게 되는 외상의 발생이라는 것은 우선은 본질적으로 여기서 부모 자신의 자기애적 고착에 기초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외부 사건들, 뭐 부모가 죽거나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동기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외적인 사건에 앞서서 우선은 부모와 아이의 그런 관계의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어떻게 코웃이 본능 이론을 아까 여러 곳에서 본능 이론에 따라서 이론화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본능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도 본능 이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본능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론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환경 대상관계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얘기를 그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잘 발달시키지만 나중에 가서 결과물을 보면은 프로이드가 봤던 포커스하고 전혀 다른 포커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드는데 환자 B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석가하고 잠시 떨어지고 만났을 때 환자 반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초기 사건들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설명을 하였고 이 환자는 자기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통제하는 어머니
무탈하게 버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거나 젖먹일 때 계속해서 시간 비틀기를 사용하는 등 통제적인 어머니였는데 이 환자가 아동기 후기에서 이제 자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방문을 잡았을 때 엄마가 그 방에 이제 호출 장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내적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이 환자의 시도를 모두 다 방해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노를 저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잘 구경을 하고 돌아왔다. 이 비유는 환자가 분석하고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묘사를 한 건데 이렇게 혼자 내적인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온 분석가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분노로 반응했던 것이 이제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방해받았다는 이 경험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심각한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부모 때문에 어린 시절 아이에게 발생한 내성적 사건들 때문이고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자기애적 상태에 고착돼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변형적인 내재화를 통해서 심리구조를 형성하고 자기애적 유리도 집중에 점진적인 철수 이런 걸 통해서 부모와 얽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큰 무리 없이 다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애들에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착에 계속 뿌리내릴 것인가라는 거는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 그러니까 뭐 부모 중에 한쪽 아니면 다른 수영 부모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에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화된 원초적 부모 원성에 대한 결정적 억압이라는 거는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부모가 불대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런 이상화된 그 대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발달이 고착되고 이제 지연된다. 이 전형적 내재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방해받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좀 내려오면 이런 이상화 리비도가 활성화되는 현상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정신병리나 소기의 장애가 꼭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 잃은 아이들의 예를 드는데 이 이상화된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그 이상화된 아버지에 대한 점진적인 그 환멸 경험을 제공해주는 현실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것 자체로서 어떤 병리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챕터에서 보면 이상화 전의 원초적 형태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원초적인 좀 더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한계가 없고 찬양받을 만한 단일 인물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막연하고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경외감에 대한 몰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분석 상황에서 그 시작된 태행이 자기애적 평정 형태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애적 평정 형태라는 게 무한한 힘과 지식 그리고 미적, 도덕적 완전함으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묘사를 표현을 했고요. 환자가 이상화된 분석과의 이미지와 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한 이 자기애적 평정 상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기애적 장애의 특성을 지닌 증상이 이제 모호하고 막연한 우울증, 직무 능력의 장애, 짜증스러움,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향이나 수치심, 건강 염려 등적 몰두, 모호한 신체적 불편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이상화된 분석과의 이미지하고 연합되어서 자기애적 평정 형태가 유지되면 점차 감소된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죠. 자기애적 평정 상태라고 하는데 현대정신 분석에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분석가와 공생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셈바이오스 단계에 들어가니까 얘는 가난해지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주 문자로서 평정 상태, 이퀄리브리엄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큰 불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화가 갑자기 깨지면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트라우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성숙이 안 됐는데 임상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치료자가 너무 성급하게 이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순간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는 그걸 외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치료를 상담을 왔는데 못 도와주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치료하겠다고 온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는. 그게 딜레마 같아요. 딜레마죠. 제일 어려운 거죠. 이 G챕터에 이상화적인 극복과정과 기타 임상적 문제들의 그 얘기가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이상화 전이와 관련된 임상적인 문제들에서 이 전이가 형성되는 기간과 전이가 형성된 후 극복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기간에서는 환자는 퇴행에 대한 자아의 저항으로 이 내적인 갈등을 자주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불안한 꿈이나 하늘로 푸는 듯 치솟은 웅장한 산에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 이 세부 내용을 통해서는 특정 저항이 어떤 것이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고요. 이상화 전이의 전 단계에서 이 환자가 이상화된 개성과 융합하려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자신이 개성을 성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을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이게 합니다. 함입돼 버릴 것 같은 인코퍼레이트 될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함입돼서 그래요. 어머니에게 다시 먹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럼 자기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분석가가 이런 저항들을 인식을 하고 다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안도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치료를 위한 퇴행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조급한 정리 해석이나 행동을 해서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전이신경증 분석에도 필요한 분석가의 어떤 태도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상화 전이의 극복 단계 그 두 번째 단계로에서는 이건 극복 단계니까 병리적인 이상화 전이가 형성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 자기애적 장애 치료에서 일어나는 이 평정 상태는 자기애적이라 그 안에서 내적인 어떤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방해가 처음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이 자기애적 환자는 이상화된 분석가를 자기의 신체와 마음을 통제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경험을 하는데 이 원초적이고 이상화 자기계산과 이런 연합 단계에 이른 후에 분석가에 대해서 분석가의 아주 사소한 실수들 약속 시간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그 자기적인 통제를 방해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경로와 낙담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로와 낙담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이상화 전이와 거울 전이 두 가지 반응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이상화 전이가 일어났을 때 이상화 전이가 깨트려지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그때 그러니까 환자가 이상화 전이를 냈을 때는 치료자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느껴요? 누가 왕이에요? 치료자가 왕이지. 치료자가 왕일까요? 거꾸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기도하면 한 번도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면 이때 기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좌지우지 다 하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세게 하기만 하면은 하느님께서 이걸 안 들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자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들 만나면 숨도 못 쉬어요. 자기의 이상화된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는 자기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니까 우리를 아주 위대한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상화라는 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다 필요한 것을 해주는 대상이 그러니까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충직한 머슴. 그러니까 치료자가 이 기대를 벗어났을 때는 경로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아주 멋진 이상화라는 얘기 뒤에 숨겨져 있는 통제의 이슈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환자가 분석과 단기간 떨어져 있게 될 때부터 거기에서 장기간 떨어져 있게 될 때 경험하는 분노와 낙담이 프레임도 후에는 분석 과정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아까 잠시 말했던 치료 쪽에서 약간 냉담하거나 즉각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머슴 노릇을 잘 못할 때 아주 사소한 일이 벌어졌을 때 환자가 강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전략적인 역할을 가진다고 하고요. 이게 치료 과정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와서 이 환자에게서 이상화된 분석가를 박탈하면 그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자존감의 장애를 입게 되는데 무가치하고 힘이 빠지거나 무기력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자기일적 상처들을 분석가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면 이상화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는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잖아. 내가 필요한 건 상담자가 다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은 상담자가 다 가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상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이 자기를 실망시켰다는 게 용납을 못 하잖아. 그래서 분노, 경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상화가 깨졌을 때 반응하는데, 어떤 면은 그렇다고 이분들을 계속 아무런 좌절도 안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그? 이런 내담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도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액팅아웃 하지 않고 컨테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지나친 어떤 좌절을 줘버리면 이분들은 외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외상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그렇다고 계속 이 사람들 비위만 맞힐 부분은 아니고 일정한 좌절, 일부러 좌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적절한 좌절이에요. 치료 세션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싶다 할 때 매번 무서워가지고 예스 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한두 번은 봐주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여러분이 혹시 그날 아무 일정이 없어도 내가 바쁜 사람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의 틀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보통 이 좌절은 우리가 일부러 이 사람들을 좌절을 주는 게 아니고 치료의 세팅을 그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좌절로 느껴집니다. 적정한 좌절이 가는데 그 좌절이 있을 때 이분들이 또 경로하실까봐 겁이 나서 일주일에 3번씩 바꿔달라고 해도 무조건 예스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분들이 외상이 되진 않지만 또 아무 좌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 개념,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임상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좌절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한테 힘들게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걸 착각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대정신 분석에서 제일 조심시키는 게 뭐냐면 도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자를 프로보크 하지 말라는 도발해서 좌절을 일부러 주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로 환자 G가 한 명 전화 오는데 25세 청년이고 분석가가 일주일간 부재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적 평정 문제가 깨지면서 굉장히 철수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일주일간의 부재 사실 때문이 아니고 분석가가 그것을 말할 때 어떤 냉담한 어조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고 이 분석가의 공감적이지 못한 반응에서 예상적인 실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이신경증하고 자기적 성격장애의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이신경증의 경우에는 의식적, 전의식적 이 자아의 확장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주요한 작업은 자아의 저항을, 자아 초자아의 저항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억압된 본능적 세력을 자아의 영역 안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 분석 과정에서 아동기 대상을 소개하는 것이 억압을 해체시키려는 노력하고 굉장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아동이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분석에서 계속해서 주된 메인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면 처음에는 순수 전이신경증으로 봤더라도 이후에 이것이 자기애적 요소가 숨어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담자를 나눌 때 우리가 신경증 환자다, 보더라인 환자다, 아니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다라고 너무 쉽게 나누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코우시 하는 얘기는 전이신경증 환자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애적인 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환자는 모두 다 신경증이기도 하고 보더라인이기도 하고 경우에 사이카틱하다는 이제 이렇게 좀 폭넓게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 현대적인 분들 그래서 진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단을 하는 순간 이 사람 그 진단명에 맞는 것만 우리에게
의식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내담자가 어떨 때는 굉장히 서로 의사소통 잘하고 충분하게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완전히 나르시스틱한 지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드라인 성향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또 건강한 상태에 가까운 신경질적인 상태로 오기 때문에, 같은 환자가 어느 한 캐터고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편하자고 분류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자기 좀 편하고 싶어서 너는 제발 이 안에 규격에 맞았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 대사는 이 규격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사람 널뛰듯이, 어떤 사람 알죠? 널뛰는 거. 원래 그 용어 자체가 어떤 사람 널뛰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신경증이다, 정신증이다, 보드라인이다 하는데 내담자가 마음대로예요. 오늘은 이거 보여주다가 다음에는 전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며칠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여기야 하고 딱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기적 성격장애 분석은 이 위에서 말한 전이신경증 치료와 유사한 극복 과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복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이 자기적으로 경험된 대상 상실에 대한 자아의 반응과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항을 없애거나 그런 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전이 신경증에서 방어가 제거되고 대상 본능적 리비도가 자아의 통합됨으로써 자아의 지배가 증가되는데,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는 이 첫 단계는 이 전이신경증과 유사한 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분열되고 억압된 자기애적 리비도 집중과 그 구조화되기 이전의 자기 대상이 현실 자아에 통합된다고 합니다. 이상화 전이의 핵심적인 극복 과정은 정신 에너지가 자기애적으로 투자된 원초적 대상으로부터 자기애적 리비도를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심리적 구조와 기능이 획득되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어려워요. 대상을 object instinctual이라고, 대상 본능적인 거다고, 하나는 narcissistic한 거다고 구별을 하고 있죠. 자기의 대상을이지만 자기애적 대상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젝트는 아브젝트인데 셀프 아브젝트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에게 리비도가 투자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상을 어떨 때 프로이드 이거 이고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고 리비도, 아브젝트 리비도라고 이게 분류하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이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사랑해요. 근데 대상이 같은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는 셀프 아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셀프 아브젝트는 뭐예요? 대상이긴 하지만 자기이기도 한 대상.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되지 않은 대상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대상을 사랑하긴 해요. 근데 그 대상에 여기서 셀프 아브젝트 자체에 리비도가 가요, 안 가요? 리비도가 가지만 자기애적으로 가죠. 결국은 독립된 인격체에 대해서 리비도 가는 게 아니고 셀프 아브젝트,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대상에 리비도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죠. 독립된 대상이냐,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대상이냐.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상이긴 하지만 나르시스틱 리비도가 여기에 간다는 얘기죠.
자기애적인 리비도가 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 대상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는 발달 과정에서는 어머니하고 자기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죠. 어머니는 누구예요? 자기하고 분리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이런 대상과 자기가 함께 묶여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리비도 투자를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분리 개별화가 다 돼 있으면 자기 셀프의 리비도가 투하된다고, 그러니까 셀프의 리비도가 집중된다고 하는 하르트만의 얘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자기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셀프가 셀프 아브젝트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대상과 자기가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 리비도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오브젝트 리비도는 독립된 대상인데, 여기서 셀프 아브젝트에 가는 것은 나르시스틱 리비도라고 보는 거죠. 개념적으로 구별하려고 코웃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극복 과정을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는 이상화된 분석가에게 실망한 후에 되풀이에서 퇴행적 변동을 경험을 하는데, 분석가가 적절한 해석에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상화 정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하고 반복되는 내용인데, 전이신경증에서 전이 저항을 분석할 때보다 이상화 전이 극복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되풀이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치료 과정에서 자기애적 박탈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셀프의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자기애적 박탈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의 범위는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웃이 조심하고 있는 건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치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웃까지도 프로이드의 개념에서, 프로이드는 뉴라틱한 환자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치유하는데, 코웃은 여기다 하나 더 넓혀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까지는 정신분석적인 방법, 코웃은 여기서 해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법을 통해서 치료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이런 방식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치료, 특히 코웃이 아무리 공감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자면 자기의 공감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가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코웃과 스파틴스가 달라요. 코웃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중심의 이론을 시작을 했는데,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틴스는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 중심으로 이론 구성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증 환자 중심의 이론이 현대정신분석이고, 그 다음 레벨을 코웃이 봤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영국의 대상관계나 미국의 대인관계 쪽에서는 처음부터 구별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전체를 다 커버하는 이론을 세우려고 애를 쓴 거죠. 네, 스파틴스가 현대분석 안에서 이제 정신분열증을 이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전통 정신분석안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를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죠. 정신분석적으로는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 정신분석적으로 안 됐던 환자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 방식의 치료 라인들이 그분들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보통 지지적인 치료, 그 정신분석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관리의 대상. 그냥 큰 사고 나지 않게 관리한다는 개념에 가깝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치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게 맞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 기법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람들을 치료해낸다는 타깃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죠. 그 한쪽은 좀 패배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거고 지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오냐오냐 해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냥 사고 나지 않게 너무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나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에 중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스파틴스는 이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다뤄줌으로써 이 환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왜 영국의 대상 관계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멜라니 클라인도 정신분석으로 편집 분열자리도 얘기를 하고 우울자리도 얘기를 했으면은 그런 단계에 고착이 있던 환자들을 정신분석으로 보지 않았나요? 다 보죠. 그러니까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도 사이카틱한 환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르시스틱 이론을 세운 것마다 그 이론을 이제 정신분석 대상자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코엇인데 코엇이 처음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코엇은 어쩌면 일부예요. 아까 얘기대로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처럼 전체 이론으로 처음 발달하기보다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행동 장애자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성주착적 행위, 아이의 성주착적 행위 관련한 예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 환자가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것들을 이 치료 과정에서 분석가가 공감을 잘 해주고 하면 이제 환자가 점차 현재 경험하는 것에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데 아동기 때 혼자 있을 때 강렬한 감염증적 몰두, 장룡지지개라던가 성주착적 행동, 어머니 속옷을 착용하는 것 이런 것을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환자가 성의화된 대체물과 과대자기에게 과도하게 리비도 집중했던 것을 통해서 그 이상화 부모 원상과 그 기능에 대한 대체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때 의미가 명료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적으로 투자된 자기 대상이 없을 경우에 사편화와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주착적 행위라는 것은 상실한 대상과의 연합을 재형성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이 환자가 다양한 자극을 자기에게 가함으로써 그 응집적인 자기 느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기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능한 자기 대상 여기서 코온 얘기가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환자는 다양한 자극을 자기에게 가함으로써 응집적 자기의 느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기억하게 됐다. 그 예를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얼굴을 대는 행동이라던가 자신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거울 보기를 하거나 그 자기의 수치나 여러 가지 물질의 냄새를 맡거나 그 부강기적인 다양한 자유의 행위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자유행위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유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적 행위라기보다 다양한 자극을 자기에게 가했다는 얘기는 자극의 결핍이라는 얘기죠. 그 프리헤드퍼런 상황에서는 자극의 결핍 때문에 그 자극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견해였다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자기의 결여 때문에 자기의 아무 자극이 없으니까 자기의 응집력이 사라져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애기가 자꾸 핥을 때 얘가 이제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뭔가 강렬한 접촉 원하는구나. 그래서 화답을 어떻게 보냐면 엉덩이를 깡 물어줬어요. 구강기적으로 아주 잘하셨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좋아하죠? 아주 재밌게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자극을 줬죠. 네, 엉덩이가 너무 예쁜 나이잖아요. 5살에 엉덩이 정말 복숭아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 레벨에서 같이 조이닝하고 아이의 니즈를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석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큰 병리적인 것이냐 이렇게 적는 게 잘못됐죠. 어떤 아이나 자극의 결핍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동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엄마도 아닌데 그런 자극을 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감정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그 접촉의 감각만 있었던 그 성기적인 감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나이에서 있었던 그 정서가 성적인 부분으로 이미 자기가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왔단 말이죠. 이 부분으로 보면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모든 접촉의 감각들이 성적인 것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요. 아주 힘든 사례인데. 근데 프로이드 얘기에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최초에 경험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정서가 오는 것은 아이들이 성기기에 달했을 때, 제니털 피리어드에 갔을 때, 과거의 어느 지점이 생각났을 때 그때 성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그럼 뭐죠? 원초경을 봤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이해 못했던 거를 원리를 알고 나서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그거구나. 이 정서가 언제 거냐? 그 당시의 정서냐? 나중에 성적인 것에 대한 눈을 뜨고 나서 이때 가지고 있었던 정서가 이쪽에 투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딱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사춘기 무렵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 시점에 아빠하고 놀 때는 정말 감각적이고 즐겁게 놀았을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경험이 그런 의미로 다가왔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프로이드 얘기 속에 데스할 때를 남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제니털 피어리드라고 그랬다고 성기기라고 봤는데 프로이드가 나중에 정밀하게 다시 분류를 한 게 3살에서 5살 정도는 남극기, 그 다음에는 6살부터 12살 정도까지를 잠재기, 그 다음에
13살 이후를 사춘기라고 본 게 성기기가 이제 보통 중학생쯤 돼야 성기기라는 게 그 이전에는 정확한 성적 의미를 모른다고 봤어요. 그래서 남근기의 에더퍼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이론이 상당히 어려운 게 이때 아이들은 남녀 간의 성을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 프로이드 설명에 의해도 프로이드가 이 성기기하고 남근기를 구별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어텐션, 자기 성기에 대한 어텐션이 있는 거지 남녀가 그러니까 성기에 자기 리비도가 가 있다는 것이지 성적 행동에 자기하고 다른 성과 결합한다는 것은 이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더퍼스 컴플렉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의미가 정말 그게 성적인 의미냐? 프로이드의 이 남근기 이론하고 안 맞아요.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그래서 조금 초기에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성 발달 단계론을 정밀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얘기들은 프로이드가 가장 그 성을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잡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억압되어 있던 성적 욕동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이드가 가졌던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전능한 자기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여기 그 위에 했던 거가 좀 이어지는 거여서 자신의 육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대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고요. 하늘을 나는 환상을 실현하는 직접 해보는 것 이런 것은 아이는 그런데 성인의 경우 이 비슷한 거는 주말에 심하게 관음증에 몰두하거나 물건 훔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무모하게 운전하는 거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자극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동과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살아있음을 확인한다고 하는 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게 어떤 임상에서 드러나는 게 어른이 돼서 성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은 아까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실제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사람하고는 성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 성에 대한 개념은 거의 만족을 주지 않고 이분들은 긴장이 쌓였을 때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의 의미가 전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자기 안에 자기한테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이런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행동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자극이 없는 상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자극을 넣는 유일한 수단이 사창가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사랑을 얻거나 관계를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결핍되어 있었던 어떤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아까 이제 접촉 부분에 대한 감각을 사실은 정신분석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성적이야 하고 얘기를 했고 저한테 오는 환자가 성적이라고 얘기하는 프로이드가 싫어서 나는 하기 싫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걸 성적일 수도 있겠다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쭉 생각을 해오고 원래 내가 공부하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들로 돌아가는 거를 생각 안 했는데
아주 신선하게 또 새로운 이런 그 하두를 이렇게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현대 정신분석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새로운 시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